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삼성물산부터 SK까지 최근 지주사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상원 하이투자증권 부장님 모시고 지주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4대 그룹을 저희가 한번 모두 다뤄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주사 체제가 아니라 지주사 역할을 하는 상장사가 있는 삼성과 현대차가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지주사를 보유하고 있는 LG와 SK가 있는데요. 이 두 그룹들 간의 차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법상의 이유인데, 네. 그 지주회사는 공정위법상의 지주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법상 지주사가 되는 경우, LG나 SK 같은 경우는 공정위법상 지주사고, 그다음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은 지주사 역할, 그러니까 뭐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을 하는 그런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어도 공정위법상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고, 공정위법상 지주사라는 거는 항상 법이라는 거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가상화폐 세금을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듯이 공정위법상 지주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지주사가 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있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테두리 없이 형식적으로 지주사 체제가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뭐 서로 장단점도 있나요? 지주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수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 쪽으로. 근데 그 여러 가지 지분이 복잡하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해소시키는데 힘들기 때문에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체제가 유지하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사 전환으로 인해서 대주주의 지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지주사로 대부분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최근 가장 이슈가 된 삼성그룹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물산 주식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균등 이제 배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 주식은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상속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향후 그룹 내에서 삼성생명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 뭐든지 그룹의 지배구조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례를 지배구조로 볼 때는 어디가 뼈대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 소수 지분 이거 가지고 있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이 그룹이 지배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게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로 여러 가지 뭐 상속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삼성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삼성그룹은 크게 삼성전자가 거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도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가 발생하지만은 지분도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느냐가 삼성그룹의 가장 큰 핵심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생명이 또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5% 가지고 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8.5%. 그렇게 법인들로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상속이 이슈가 됐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이 이슈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뭐 상속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2조 상속세 중에서 8조 이상이 삼성전자에서 비롯되는, 그러니까 4%, 4.2%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물론 삼성생명도 한 20%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상속을 해줬지만은 그 삼성전자가 가장 큰 상속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밝혀졌듯이 법정 상속 비율로
배분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낙 상속세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자식들로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어느 정도 쿠션을 하면서 상속세를 내는 부분, 그렇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번에 상속 이벤트는 길게 보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슈가 뭐냐면 네. 삼성생명의 일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거든요. 네네. 19.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식분들이 차등해서 분배해서 상속을 했더라도 그렇게 영향력 자체에서 만약에 삼성물산이 19.5%를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 차등 분배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 미치면서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삼성물산이 일대 주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지배구조에 큰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넓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주들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상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과연 앞으로 배당을 많이 주면서 할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면 당연히 배당이 확대되면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모든 주주들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주주들이 좋기 때문에 거기를 관전 포인트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상속에 따라서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면 계열사는 어디인가요? 그 삼성전자도 확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삼성물산은 자회사 배당에 연동돼서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많이 줬다. 그럼 당연히 배당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캐시플로우가 있어야지 배당을 하는 거지. 프리캐시플로우가 뭐 없는데도 배당을 하는 거 자체는 무리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프리캐시플로우가 잘 벌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할 여력이 계속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배당이 많이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삼성물산도 배당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을 확대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도 못 벌고 그런데 배당을 확대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명분스럽게 삼성전자가 계속 이익이 잘 나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물산도 배당 수익이 많이 확대가 되면은 당연히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분도 갖추고 있고, 어떻게 배당을 지급할 만한 캐시플로우도 있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거기 연동될 수 있는 삼성물산이 배당 확대 기회가 많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뭐 삼성생명이 보유한 이제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그거는 있지만은, 이제 보통 이제 상장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생명도 받지만, 이거 한치 건너 두 치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그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이쪽이 좋아서 이쪽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평가 대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하다. 오히려 삼성생명을 볼 때는 생명보험에 대한 그런 업황이라든지 그런 게 오르면서 ROE도 올라가면서 당연히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면은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 ROE가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단순히 시가총액이 올라갔다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삼성생명의 그 보험업 업황과 본질적인 이제 그런 이익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 지분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분 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이유도 삼성생명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지분 가치가 큰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분 가치가 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분 가치보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삼성물산의 그 사업 부분의 업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했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지만은 지금 어찌됐든 보험업법이라든지 그런 거 이슈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로서의 부각이 되면은 그 지분 가치 할인 받았던 요소가 다시 할증 요소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서 보험업법 때문에 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삼성물산이 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이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NAV에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되면서 삼성물산은 그때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이제 상속 비율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삼성생명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삼성생명은 뭐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은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뭐 금리 인상 기대감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올랐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주사 역할을 할 부분은 삼성물산이고 향후에는 삼성물산이 될 거기 때문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런 지주사 역할로서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로서 확대되는 요소가 강화되면은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을 거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가지고 있지만은 향후 또 매각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좀 그 보험 업황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자체가 이 순환 출자의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다시 현대모비스로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 지주사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처럼. 네, 삼성전자처럼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의 거의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또 기아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가장 이제 삼성전자 역할을 한다. 삼성그룹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순환 출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좋을 때는 괜찮아요. 뭐 M&A 이슈도 없고 서로 맞물려서 있지만은 근데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이게 도미노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그렇고 순환 출자 해소해라 그렇게 했고 그 2018년도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순환 출자 해소해라 그래서 뭐 롯데그룹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 대부분 순환 출자를 좀 해소를 했고 현대차 그룹만 이게 그 지분도 중요하게 중요한 회사의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은 그 IMF 때 그 순환 출자, 상호 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엄청나게 많으면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한테 이제 합병을 하든지 뭐 그런 역에서 지주사가 뭐 거의 600% 700% 부채볼 나쁜 회사들도 합병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쨌든 가공 자본으로 돈이 없는데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여기 인수하고 또 여기 인수해서 저쪽 인수하고 그래서 상호 출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M&A에서 노출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는 상호 출자는 공정위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좀 해소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그룹이 이런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뭐 M&A 하고 그럴 때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법인의 돈으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렁주렁 하다 보니까 이제 상호 출자가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IMF 전에는 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이 개인이 소수의 지분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이 법인이 이 회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또 이 회사가 또 개인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지배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 회사도 지분을 확대하면서 이제 경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 그 IMF가 이렇게 상호 출자로 되면서 도미노처럼 망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지분 구조의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도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 상호 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위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의선 회장이 이제 경영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도 좀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상호 출자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사실 2018년에도 지배구조 개편 시도했다가 이제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연내 상장하는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지분을 매각을 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다시 나설 거다. 이런 전망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이 뭐 LG, SK그룹과 같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주사 그 체제로 전환해서 이득을 볼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현대캐피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캐피탈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캐피탈을 팔아서 지주사로 전환할 만큼 이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지주사로 전환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단지 상호 출자를 해소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느냐 그게 관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만약에 그러면 분할한다면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지금 지배구조를 바뀌는 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상호 출자 해소라든지 큰 명분이 있는 거지. 내 지분, 정의선 회장의 지분 확대를 위해서 지배구조가 바뀐다는 그런 명분은 거의 주주들이 호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쌍팔년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용납될 수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호 출자를 해소하는 명분 하에서 지배구조도 정의선 체제 회장의 체제를 견고히 하는 체제로 가는 게 명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그럼 단순히 현대글로비스 팔고 현대엔지니어링 팔고 현대오토 팔아서 현대모비스를 사야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모비스를 사야지 현대차를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근데 그 사는 거를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면 출자도 해소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면 그냥 현대모비스 지분만 뭐 출자 해소하지 않고 네. 모비스 지분만 뭐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명분 자체가 좀 약하죠. 왜냐면 어찌됐든 그 주식들에서 싼 가격에 샀는데 뭐 사든 전환을 뭐 CB 전환을 하던 BW 전환을 하던 했는데 그거를 비싼 가격에 팔면서 단지 현대모비스를 사는데 사용한다. 그거는 좀 명분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이제 거론했듯이 현대모비스를 좀 인적 분할해서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그룹의 지배 구조도 완성되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2018년도도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명분은 많이 약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하는데 인적 분할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은 반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순자산가치 대율로 비율을 분배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수 10주 있으면 몇 대 몇으로 그냥 단순히 나눠서 두 개가 상장되기 때문에 전혀 뭐 인적 분할에 대해서 그래 뭐 하나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주들이 반대나 뭐 찬성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노이즈나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합병 부분이거든요. 합병 부분.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쪽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회사가 뭐 흡수 합병되는지 서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제 정체성 자체가 다른 회사들로 만약에 합병이 되면은 나는 이 회사가 좋아서 샀는데 왜 갑자기 이쪽으로 합병되면서 합병 비율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서 합병이 되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유가 붙을 수 있는데 그 현대모비스 2018년도의 방식은 뭐냐면 현대모비스를 인적 분할하는데 그 해외 쪽의 모듈 사업부하고 현대차 지분은 이쪽에 놓고 네. 한쪽에 놓고 또 한쪽에는 국내 뭐 모듈 사업부라든지 그걸 놓고 현대 글로비스랑 합병하는 거예요. 현대 글로비스랑. 예. 그런데 글로비스는 다 아시겠지만 물류 회사입니다. 네. 주로 현대차를 배로 나르는 수출할 때 배로 나르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부품 모듈이 물류 회사랑 붙어서 과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구조로 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큰 시너지 효과의 명분. 그러니까 내가 현대모비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비율대로 나눠서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글로비스 주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합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왜 물류 회사로 들어가서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그 어필이 있었죠. 그래서 주주총회 이틀 전에 철회했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 약했기 때문에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투자 부분하고 현대차 가지고 있는 투자 부분하고 사업 부분하고 나눈 다음에 인적 분할하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은 당연히 기아차의 자회사가 되는 거고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이 투자 부분의 현대모비스 부분을 이제 정의선 회장의 글로비스 지분을 기아차한테 주면서 이제 가져오는 이제 그런 구조가 명분도 있고 그럼 순환 출자 해소거든요.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전에는 뭐 오늘도 뭐 기사에 나왔지만 뭐 현대모비스를 자꾸 눌러야지 뭐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컨셉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투자 부분으로서 이렇게 잘 꾸리고 사업 부분으로서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명분 하에서 이런 구조가 일어나야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현대모비스의 큰 명분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누를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청사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런 뭐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지배구조 개편에 성공할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계열사는 어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배구조를 큰 흐름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대모비스에 대한 청사진,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